도난 사건 속 실종된 용의자 존재하지 않는 주민. CCTV에 선명하게 찍힌 범인의 얼굴.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도, 출입기록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없었죠. 경찰이 추적한 건 한 명의 도둑이었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드러난 건 두 개의 살, 그리고 10년 전 모두가 잊어버린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어느 추운 저녁, 서울 북촌의 한 골동품 상점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0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노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죠. 신고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가게에서 가장 비싼 보석 목걸이 한 점이 사라졌다는 것. 하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온전했습니다. 경보장치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죠. 물리적인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이 다녀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실내 CCTV를 확인하는 순간 상황은 반전됩니다. 화면 속에는 침입자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마치 그 위치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목걸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목걸이를 챙긴 뒤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CCTV 화면을 캡처해 얼굴 인식 시스템에 돌렸습니다. 이제 신원 확인만 하면 끝날 일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내놓은 답은 단 하나. 일치하는 인물 없음. 경찰은 다시 한번 시스템을 돌렸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이 얼굴과 매칭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 이준혁은 난감했습니다. CCTV에 이렇게 선명하게 찍혔는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니.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분명 그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인데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얼굴이라니요. 이준혁은 다른 각도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상가와 골목길, 지하철역 등 주변 CCTV를 모두 수집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범인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골동품 상점에 들어오기 직전부터만 화면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 구간의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마치 공기 중에서 갑자기 실체화된 것처럼 상점 앞 20m 지점부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는 다시 허공으로 사라지듯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준혁은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때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도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준혁은 즉시 관련 사건 파일들을 모두 가져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5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지난 6개월 사이에 발생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사건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물리적인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용의자는 CCTV에만 등장할 뿐 주변 동선은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도난당한 물건들은 금전적 가치보다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고가의 시계가 아니라 오래된 회중 시계가 사라졌고 다른 사건에서는 값비싼 보석이 아니라 낡은 브로치가 도난당했습니다. 범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특정한 물건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모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피해자 5명 모두 10년 전, 정확히는 2014년에 발생한 한 화재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두 채의 집이 전소되었고 3명이 사망했죠. 당시 사건은 가스 누출로 인한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는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그 집에 있었던 11살 소년 한 명이 실종되었던 겁니다. 소년의 이름은 강민준.
그는 화재 현장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6개월간의 수색 끝에 결국 사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신이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시신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건과 현재의 도난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 11살에 사라진 강민준이 있을 거라고. 그는 당시 화재 생존자들과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격자로부터 중요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최근까지 화재가 났던 그 동네 근처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조용히 생활하던 남성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남성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정식으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치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죠. 목격자는 그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은 즉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남성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의 반지하 방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이준혁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 안벽면 전체가 신문기사와 사진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모두 10년 전 그 화재 사건에 관한 것들이었죠. 피해자들의 사진, 사건 보도자료, 그리고 조사 기록들까지. 마치 누군가의 집착적인 연구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벽면 한가운데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던 이준혁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얼굴이 10년이 지나 성장했다면 CCTV 속 용의자의 얼굴과 정확히 일치할 것 같았습니다. 이준혁은 즉시 법의학팀의 연령 진행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진 속 소년 강민준의 얼굴을 21세로 성장시킨 모습이 현재 용의자의 얼굴과 98% 일치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기록에서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은 10년 전 화재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사에서 놓쳤던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화재가 발생한 두 집은 모두 최근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직전 두 집 모두에서 비싼 물건들이 미리 반출되었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당시 보험조사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보험조사관은 방화 가능성을 제기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사고로 결론났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보험금 수령자 명단에는 현재 도난 피해를 입은 5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보험 사기를 위한 계획적 방화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민준의 가족이 희생되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과 여동생은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11살 소년 민준만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었죠. 어른들이 나누던 대화를, 미리 물건들을 빼돌리던 모습을, 그리고 불을 지르던 순간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민준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록에서 사라지기로 결심했죠. 11살 아이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고 그림자처럼 1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가 된 그는 복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훔친 물건들은 모두 각 가담자들이 화재 전날 미리 빼돌렸던 것들이었죠. 그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나는 살아있다고. 이준혁은 강민준을 찾기 위해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준이 스스로 경찰서 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21세 청년이 된 민준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잊었겠지만 나는 기억합니다. 그날 밤 제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위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저는 10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그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진술을 바탕으로 10년 전 사건이 재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드러났죠.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던 노부부를 포함한 5명은 결국 보험 사기와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민준의 증언과 새로 발견된 금융 기록들 앞에서 결국 진실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는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다시 이 세상에 등록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그는 다시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이 복구되었고 정부는 그에게 특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준혁은 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민준은 예전보다 조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형사님, 10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군지 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 가족을 기억하고 진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제가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걸요.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1세 청년의 눈에는 10년간의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힘도 보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용의자. 그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보지 않으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